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9번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또 함께 진행해 주실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 디펜스 21의 김종대 편집장입니다. 날도 궂은데 많이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공개 방송인데요. 네. 오늘 편집장님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 페이스북에 보니까 날씨가 사흘 굶은 시어머니 얼굴 같다고 누가 올렸더라고요. 네, 오면서 보니까 오늘 밥은 좀 든든히 먹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부슬비는 내리고 이렇게 또 오늘 멀리서 귀한 손님들 오셨어요. 네, 아주 성대하게 오늘 공개 방송하게 돼서 가슴이 흐뭇합니다. 네. 우리가 첫 방송할 때 두 가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칙칙한 두 명의 중년 남성뿐만 아니라 네. 기회가 될 때마다 네. 여성 게스트를 모시겠다. 네. 그 약속은 이미 두 차례 지켰고요. 예, 그랬다가 좀 말도 들었어요. 네, 사실은. 그렇죠. 네. 뒷말이 좀 있었죠. 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기회가 되면 우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네. 방송을 하겠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지켰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어떤 분과는 다르게 우리가 또 약속은 또 충실하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네. 약속 잘 그리고, 지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세 분의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한 분의 진짜 군인 출신, 그리고 두 분의 이 뼛속까지 평화주의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할 텐데요.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이 평화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은 본 방송이 시작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 순서 갖도록 하고요. 본 방송에 앞서서 저희 평화네트워크 인턴들이 준비한 하이파이브 또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진짜 안보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학교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네트워크 인턴 문채원입니다. 이번 주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우다웨이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미국 육자회담 수석대표 글린 데이비스를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대표의 이번 방미가 지난달 육자회담 재개에 관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긍정적 반응이 있은 후에 진행됨에 따라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하여 미중 양국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현재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육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 만남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화학 무기 사태에서 보았듯이 대화와 협상이 더디기는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해결 책임을 양국 대표가 명심하고 회담에 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를 비롯하여 다수의 외국 정상을 도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제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 독일 매체는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이 도청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내용을 드러냄에 따라 미국을 향한 국제적 비난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Dann müssen wir sie stoppen und dann müssen unsere Parlamente dem einen Riegel vorschieben.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미국과 EU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재고할 수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미국 측은 이번 도청 사건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일축하면서 키스 알렉산더 NSA 국장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선긋기를 하였습니다. 진정한 안보는 상대 국가의 말을 훔쳐듣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음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센가쿠 다오이다오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 양국 간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 28일 중국 해경성과 군용기가 센가쿠 다오이다오 해역을 침범했다고 항의하자 중국은 자국 영해에서의 합법적 활동을 한 것이라고 일축하며 일본 측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要向国际社会认真地说明它扩充军备、渲染外部威胁的真实的意图. 외교가에서는 이처럼 외교적 항의를 거부하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지난 20일 발표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중국 무인기 격추 승인이 보도된 이후 중국이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반격하겠다고 맞대응을 하는 가운데 발생한 외교 충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중일 간의 우발적 무력 충돌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무력 충돌의 최대 희생자는 양국의 일반 국민들임을 인지하고 다음 행동에 있어서 책임있는 결정을 하길 바라봅니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감에 따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戦後68年間にわたる平和国家としての日本の歩みに私たちは胸を張っていいと思います。しかしそのことは将来にわたる平和を保障してくれ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특히 동맹이 공동의 적에 대응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본이 미일 동맹 역할 분담을 내세워 한반도의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을 것인지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한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한반도 및 한국의 주권 행사와 관련된다면 한국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다수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와 행동이 지나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은 대만 사태 등 연내 안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한반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략적 유연성을 이유로 재배치한 주한미군의 분쟁 연루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안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를 전해드린 문채연이었습니다. 네, 예, 전하는 말씀과, 예, 하이파이브, 예. 이 박수 소리를 듣고 청취자분들 예상하시겠습니다만, 평화네트워크에서 준비한 하이파이브가, 일치월장하고 있다는, 또 이 방송 녹음을 담당한 저희 문채원 인턴께서는 특별히 국민TV 아나운서한테 개인 교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날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손님들을 소개해 드려야 할 텐데요. 네. 먼저 우리 김종 대표님께서 오늘 그 옆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진짜 군인 출신. 예, 소개해 주시죠. 이분을 처음 만난 것은 공군 영창에서였어요. 방송이신가요? 네? 아니, 그건 아닌데. 2002년에 이제 1차 FX 사업,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이제 그때 공군의 시험평가단장으로 나름대로 이제 언론을 화려하게 떠들썩하게 한 그 당사자기도 하고 그때 이제 양심선언을 하셨죠. 제가 이분한테 이제 공군 영창으로 찾아가서 사사받은 바가 대단히 큽니다. 감옥 속에서 아름다운 대화의 주인공 조주형 공군 예비역 대령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도에 그 에픽스 사업 문제점을 가지고 좀 떠들었다가 2004년에 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 김정대 편집장하고는 지속적으로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누어 왔고, 또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제가 뭐 여기 전쟁 없는 세상 뭐 이런 거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지도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또 그 생명과 이게 전쟁 반대, 무기 도입 반대 이것만 하니까 이 진짜 생명이란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명평화 마중물이라는 그 자그마한 환경단체를 문기현 신부님하고 제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에서 평화활동가로 군사 안보를 담당하시던 분에서 이제 식량 안보를 위해서 농사를 짓고 계신. 네, 농사 잘 됩니까? 오늘 뭐 털다 오셨다며 이렇게. 네. 예, 이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저희 집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저희 집 그 경내가 한 4,000평 돼요. 아이고. 굉장히 넓은 땅인데 전혀 농약을 안 쓰거든요. 예. 그 와보신 분들은 진짜 좋다. 그렇게 해서 우선 제3부터 그 이제 농약 없는 그런 진짜 생명과 평화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두 분의 또 평화활동가를 모셨는데요. 좀 가운데에 앉아 계신 여성 활동가는 전쟁 없는 세상의 우리 여옥 활동가십니다. 그리고 또 마저 소개 말씀드리면 또 무기제로의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박승호 활동가도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이렇게 소개를 해보니까요. 단체 명칭을 딱 들어봐도 이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구나. 전쟁 없는 세상, 뭐 무기제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라는 것이 이제 단체 이름을 봐도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뭐 제가 일하는 평화 네트워크는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이게 뭐 이게 뭐 통신회사인지 뭐 이게 잘 구분이 안 갑니다만 이분들의 이 정체성은 단체 이름부터 확 드러나는데 뭐 간단히 이렇게 좀 인사해 주시면서 또 단체 소개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여옥 씨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쟁 없는 세상이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옥이라고 합니다. 전쟁 없는 세상은 2003년 5월 15일 날 만들어졌는데요. 이날이 세계 병역 거부자의 날이에요. 전쟁 없는 세상은 처음부터 이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함께 평화 운동을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병역 거부자들이랑 함께 이제 병역 거부자들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평화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왔는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병역 거부자들을 인정해달라 뭐 이런 얘기로만은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폭넓은 평화 운동들을 하게 됐고요. 전쟁이 도대체 왜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전쟁을 멈출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무기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군대 문제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뭐 비폭력 뭐 그런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좀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 대체복무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참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그런 주제였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기회가 되면 진짜 안보에서 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 또 대체복무제 문제를 한번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순서. 그때 또 우리 여옥 활동가께서 함께 자리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약속은 지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무기제로에 우리 박승호 활동가 분도 나오셨는데요. 무기제로 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 불만제로 이런 게 좀 떠오르는데 그거를 좀 뭐 패러디 하신 건가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 단체는 이제 평화활동가들의 네트워크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게 맨 처음에는 이제 전쟁 없는 세상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매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쟁 없는 세상에서 이제 먼저 이제 전쟁 수혜자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던 그런 이제 그 회원들의 이제 모임들이 이제 발전이 돼서 이제 만들어진. 전쟁 수혜자라면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 그렇죠. 그 영어로 이제 워 프로피티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김종대 편집님 인상 일그러집니다. 영어는 쓰지 마세요, 가급적. 예, 별점 하나. 예, 계속 가세요. 예. 외래어라고 생각하죠. 네, 아무튼 뭐.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논의를 시작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뭐 전쟁 수혜자 일단 이름이 어렵잖아요. 한국말로도 이제 그런 말 잘 이제 쓰지도 않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무기제로라는 이제 저희가 이름을 다시 만들게 된 거고요. 뭐 자세한 어떤 얘기들은 이제 좀 더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 소개를 안 한 것 같은데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박승호라고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무기제로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전쟁을 가능케 하는 주체들이 누군가, 사실은 이제 뭐 전쟁의 원인이라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어도 이제 전쟁을 만드는 사람들, 전쟁 산업을 주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이득을 얻는 자들이 누군가, 그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무기거래 감시 운동, 그리고 이제 무기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 운동을 하다가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확산탄 금지 운동을 중심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산탄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금지된 무기인데, 뭐 한국은 아직도 이제 수출 개발 뭐 다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집중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1부 때는, 이 FX, 사기 전투기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갈 것이고요. 2부 때는 무기와 평화라는 좀 굉장히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갈 계획이니까요. 아마 그때 좀 또 우리, 박승호 활동가나 또 우리 여옥 씨께서, 또 말씀하실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좀 그 FX 사업, 차기 전투기 사업부터 좀 우리가 심층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진짜 안보를 통해서 이미 몇 차례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최근 뭐 들리는 소식으로는 이게 사실상 F-35,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로 사실상 결정된 듯한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사실상 뭐 F-35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봐도 좀 뭐 무방한가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국방부에서 TF를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던 여태까지 사업 검토를 전부 무효화하고 국방부에서 이 전담 TF를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목표는 올해 연내 그 기종을 결정해서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사업 추진을 다 종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대체적인 예상으로는 미국제 스텔스 전투기라고 알려진 F-35A 이 기종을 연내에 수의 계약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책 결정을 끝내겠다. 이렇게 해서 마구마구 지금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와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의 검토 과정을 다 무효화하고 이렇게 정책을 전격적으로 이제 번복해서 가려니까 사실은 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목표는 연내 결정이지만 과연 그게 되겠냐, 주변에서는 또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태까지 이제 경쟁 기종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 다음에 F-15 사일런트 이글, 이 두 개 기종은 사실상 탈락시키고 돈이 모자라면 60대가 아니라 40대라도 줄여서라도 F-35A 전투기로 사실상 가겠다는 이런 어떤 사실상 그 내면적인 결정은 끝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조대령?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 여론이나 또 그런 관심들을 다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간다고 하는 데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이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현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이 모가지에 뭐가 걸린 것처럼 그런 갈고리에 걸린 그런 형상이라면은 미국에 요구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겠지만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평화활동가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라는 운동들을 좀 함으로써 진짜 국가도 만족을 하고 모든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재밌는 건 말이죠.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우리가 한국 공군이 필요로 하는 차기 전투기 60대를
그 8조 3천억 원의 예산으로 도입하겠다고 해서 재작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F-35가 이제 한창 개발 중입니다만은 대당 가격을 한 7천만 불에서 8천만 불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60대를 잘만 협상하면은 8조 3천억 원에 살 수 있다. 이 계산이었어요. 근데 사업을 추진하는 그 지난 2년간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당 가격으로 예상했던 7천만 불이 지금 대당 2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그럼 몇 배 오른 거죠? 그러니까 F-35를 얘기하는 거예요. 2억 달러. 예,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천억 원. 대당 2천억 원이 좀 넘어가는. 네, 2천억 원께 넘는데 그래서 이 돈 갖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돈을 더 올려서라도 스텔스 전투기를 사자고 이제 공군 그 역대 참모 총장들을 비롯해 가지고 거의 뭐 들어 눕다시피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서 안 사겠다고 하던 박근혜 정부가 그렇다면은 국민 여론이 그렇다고 보고 이제 사업을 다시 번복해서 그동안의 검토 과정을 번복해서 이 F-35를 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을 잘못 예측했다고 우리 방위사업청이 많이 얻어맞는데 그게 왜 방위사업청 잘못입니까? 개발이 지연되고 실패해가지고 그 사이에 가격이 3배로 뛰게 만든 록히드 마틴이나 미 국방부 책임이에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예측을 잘못해서 돈을 너무 적게 편성했으니 돈을 올리든지 아니면 대당 도입 수량을 조금 줄여서라도 그걸 제가격 주고 사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한 대에 2천억 원이면 말입니다. 전투기 무게가 한 10톤인데요. 그 10톤의 금값이 끽해봤자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대당 2천억 원이면 날아다니는 금값의 2배입니다, 이게. 그리고 애시당초 F-35 사겠다는 거는 스텔스 전투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건데 저렴합니까? F-22하고 거의 가격이 맞먹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전투기, 그죠? 예. 예, 그거하고 거의 맞먹는 거예요. 그러면, 조 대령님은 이제 공군에 계실 때 1차 FX 사업, 2002년에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그러니까 1차 FX 사업 때는, 그때는 F-15K로 기종이 결정됐죠. 그때 조 대령님의 그 절규는 아주 간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군에게 좋은 전투기를 달라. 뭐 단순 명쾌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랬던 것 같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 그때 당시에 조대령님께서 이제 양심 선언도 하시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만, 정말 그런 어떤 그 대한민국이 무기를 결정해서 사들이는데 미국의 압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렇게 큰 것인지, 그때 이제 유행했던 말이 이제 이른바 정책적 고려였나요? 그렇죠. 예, 예. 그런 표현들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사업을 직접 담당하셨던 분 중에 한 분으로서, 그 미국의 압력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정말 이 기종 선정을 뒤엎을 정도로 좀 강했었던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솔직히 저는 이 두 분이 진행하는 진짜 안보, 이 프로그램을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지난주에 제가 연락을 받고 하라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얘기도 있으니까 합시다. 라고 했는데, 어제 그 FX 사업을 초기부터 검토했던 제 동기생이 지금 민항에 가 있는데, 예객기 기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문자가 왔어요. 지금 외국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너 그거 한다며? 그래서 기대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어제니까 오늘이 아니고 내일인데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구가 우리가 FX 1차 사업할 때 최초 검토 시작을 9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93년도에 우리가 필요한 전투기가 뭐냐? 요구 성능은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이러한 요구 성능을 우리 욕심대로 설정을 하면 우리가 획득할 시기에 이 성능이 나올까? 그거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수준으로 하는데 시작 단계에서는 획득 시기는 한 10년 후가 되기 때문에 10년 후에 미래 예측을 해서 기술 발전도까지 다 검토를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이 우리가 획득해야 될 그 FX라는 항공기의 작전 요구 성능, 이렇게 부르죠. 작전 요구 성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 작업을 같이 했던 친구가
이렇게 문자로 와서 이 친구는 어떻게 나보다 더 관심이 많구나. 예, 제가 잘 몰랐던 건 좀 죄송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FX 1차 사업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뭐 우여곡절 끝에 80년대 말쯤에 공군에서는 그때도 차기 전투기 사업으로 해서 FA18이죠. F18을 결정하고 국방부까지 결정을 한 다음에 청와도 보고했는데 청와대에서 다시 검토해라고 뒤집어서 그때 이제 청와대에 참 뭐라고 한 수석 어떤 분이 김종희 수석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외교안보 수석 김종희 씨죠. 그때 비리로 또 미국으로 망명 갔어요. 그분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결국 재검토해갖고 F-16으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F-16으로 가는 걸로 했고 F-16을 점차 이제 최초에는 그냥 완제기 도입, 그다음에 단계별로 국내 생산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F-16 사업이 쭉 진행이 되고 나중에 20대를 추가하면서 160대를 우리가 획득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획득을 하니까 그 기간이 많이 길어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럼 다음에 도입할 전투기를 검토를 하자 시작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7, 8년 동안 검토를 하고 99년도에 이제 이 사업 이제 국방중기계획에 정식으로 반영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했고, 제가 99년도에 시험평가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시험평가단을 저는 구성을 했고, 솔직히 저는 평가단장 맡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공군본부에 시험평가 실장을 하고 있었어요. 시험평가 실장은 나름대로 다른 무기체계 시험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FX 시험평가는 다른 사람이 맡아줬으면 좋겠다 해갖고 아주 유력한 두 사람을 앞에다 넣고 저는 제일 마지막에 시험평가 실장이니까 제 이름도 넣었더니 참모총장께서 네가 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일을 맡아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FX 사업을 쭉 했었고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초에 시험평가를 가려고 했다가 늦어져서 2000년도 8월, 9월부터 시험평가를 시작했습니다. 한 기종당 한 달씩 걸렸어요. 가서 우리가 비행을 다 할 수 있는 전투기들이었기 때문에 비행을 다 했고 그때 우리가 예상할 때 우리 국민들로서는 조금 의아하겠지만 러시아 전투기를 가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비행기를 타면서 평가했다는 게 상당히 큰 수확입니다. 도대체 러시아 전투기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제 전투기를 우리가 직접 가서 다 들여다볼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또 우리 그 시험평가팀 자체로 보면은 그 4개국을 그 4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 많은 기종별로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 상당히 다행이고 우리 공군으로 봐도 아마 굉장히 한 단계 어떻게 기술이 늘어나는 그런 계기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FX 1차 사업은 시작이 됐고 그랬는데 저는 시험평가 끝내고 사업을 떠난 거예요. 시험평가가 이제 아까 무기 도입 사업이 명확하냐 아니면 공정하냐 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절차가 정확합니다. 우리 시험평가단은 시험평가만 하고 다음에는 사업팀한테 넘겨줍니다. 사업팀한테 넘겨주면은 국방부에도 사업팀이 있게 되고 공군본부에도 사업팀이 있게 되고 그 사업팀이 나머지 시험평가 결과와 기타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기종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험평가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일을 떠나서 이제 지금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T-50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 쪽에 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아까 우리 정 대표님 질문을 하셨지만은 사실 저는 시험평가를 하면서 제가 압력을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압력을 받은 거는 러시아에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가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직접 압력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러시아에 가니까
러시아 수호이사는 이거 다 알아도 되시는 내용이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수호이 전투기 회사에 과거 KGB 출신의 대령이 거기에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니까 이 이사가 우리를 전부 관리를 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단지 이사고 수호의 기술자 박사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야. 최종적인 결정은 이 친구가 다 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후진국다운 그런 경향인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친구는 영어도 잘하고 다 하는데 농담처럼 얘기해요. 자기는 비행기 타고 다닐 때 호스트 안 타본 적이 없대. 퍼스트 클래스만 타고 다녔대요. 그런데 이 시험평가 중간에 이제 그 친구가 어떤 제안을 했었냐면은 이건 이제 압력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른 나라가 비행기 값을 얼마에 제공하는지 그건 자기들이 알 바 아니다. 수호이 전투기를 니네가 산다면 대략 가격은 우리 예산 규모를 알죠. 그때가 42억 불이었거든요. 우리가 40대 사는데 42억 불. 이제 일반 군수 지원까지 다 하니까 실제 비행기 자체 가격은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7, 8천만 달러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다른 나라들이 대략 가격이 43억 불, 44억 불 이 정도 됐었어요. 대략 예상. 그런데 러시아에서 그때 제안한 게 그거야. 우리가 아주 획기적으로 28억 불 해줄게. 40대 28억 불 해줄게.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러시아에서 차관으로 받을 돈이 14억 불이 있었어요. 반은 그걸로 깎게. 그 차관을 획기적인 조건이었네요. 획기적인 조건이었죠. 28억 불 해줄게. 반은 그걸로 깎게. 우리가 이렇게 제안을 멋있게 하는데 니네 나라 알다시피 니네 나라가 미국하고 가까우니까 내가 보면 니네 미국 거 살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니네하고 단절해. 외교 단절할 거예요. 이러. 제가 그 압력을 거기 러시아에서 받은 거예요. 그런 압력을 저는 거기서만 한번 받아봤어.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우리가 바이어기 때문에 아주 우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알죠. 우리한테 압력을 해봐야 음작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 위에서 압력을 하면 그게 그렇게 내려와서 이제 정책 결정할 때까지 반영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압력이나 로비가 굉장히 서툴렀네요. 예. 아니 그 조건을 계속 가지고 밀어붙였으면 됐지 거기다 대고 이걸 안 사주면 외교관계 단절하겠다 이런 얘기는 택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자기들 그렇죠. 압력을 행사했다는. 그래서 솔직히 그때 제가 답변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자 그런 내용은 저 위에 국방장관이나 대통령한테 해라. 당신은 그런 위치에 있을지 모르지만 난 시험평가만 담당하러 왔지 그런 것까지는 니네가 차관으로 바꿔준다니까 내가 반영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거기다 해라.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해봐야 너 헛소리 해봐야 아무 도움 안 되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시험평가 결과 이 순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시험평가 결과 순위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최종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대개 다 아시겠지만은 그 기종을 결정을 할 때 이제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항공기 성능, 그 다음에 전력화 지원 요소, 그 다음에 상호 운용성, 그 다음에 과거에 운영했던 것처럼 군수 지원 문제에서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데 각각 배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평가에 몇 점, 뭐에 몇 점, 뭐에 몇 점, 우선순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 자체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비행기 최고 속도 얼마, 그 다음에 무장 장착 능력 얼마, 이런 것들이 성능으로 보면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게 좋다 나오는데 어디에다가 배점을 많이 줄 거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성능 평가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배점은 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레이더는 타보니까 이게 좋다. 폭탄은 이게 많이 달더라. 이렇게 성능을 하니까 각각 요소를 놓고 이렇게 보면은 대략 어느 비행기가 대체적으로 좋았다라는 건 할 수 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무장 장착 능력이나 미사일 장착 능력에다가 배점을 많이 줘버리면은 순위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험평가단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질문하신 것처럼 어느 뭐 순서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대략적으로 이미 신문에 보도됐던 것처럼 미국 비행기는 올드 타입이기 때문에 신예기가 성능이 더 좋더라라고 이미 신문에 공개됐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점을 갖고 위에서 정치적인 그 조정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시험 평가 중에 수시로 중점을 바꿉니다. 국방부가 자기 입맛에 맞게. 그러면은 F-15 같은 경우는 탄약을 많이 달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점수를 거기서 확 올리죠. 그런 거 하면은 또 어떨 때는 또 기술이정이다, 가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바꾸면 이게 뭐냐면 축구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자기 유리한 대로 골문을 이리저리 이동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레프트가 강하면 골문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 반대면 뭐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물론 이것도 합법적인 과정입니다만은 자기가 밀어줄 수 있는 어떤 그 특정 뭐 미국의 업체에 줄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런 만큼 또 1차 사업 때 우리가 제일 황당하게 봤던 건 뭐냐면은 어떨 때는 가격이 중요하다 그래서 잔뜩 업체가 가격 깎아놓으면은 그 뒤에 가서는 이번엔 또 뭐 다른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막 수시로 그러니까 엿장사 마음대로예요.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시험평가하는 분이야 이제 워낙 전투기를 많이 타보면서 이걸 만져보고 타보고 뭐 다 해보는 겁니다만 결정은 위에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시험평가는 또 다른 게 만져보지도 못했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조 대령님 말씀하신 거는 4개국의 그 전투기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들여다봤다 이 얘기를 하신 건데 요번에 3개 기종이 그 경쟁을 했는데 그 중에 미국제 2개 기종은 타보지도 못했대. 그래가지고 저기 F-35가 날아다니는 걸 그럼 어떻게 그 성능을 봤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F-16을 타고 뒤 따라가면서 봤대.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뜨긴 떴다는 건 아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못하게 하니까 뒤따라가면서 봤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인가요?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고. 네, 그러니까 지금 1차 때 하고 지금 하고 있는 3차 때는 경우가 좀 다르죠. 시험평가가 부실한 사업이라는 게 금방 이게 좀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말이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정책적 고려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정책적 고려에 F-15K가 압도적인 점수를 받으면서 F-15K로 기종이 선정되지 않습니까? 2단계인데 네. 1단계에서 변별력이 3% 이내로 좀 뭐 서로 도토리 키재기라 그러면은 2단계 평가는 네. 정책적 고려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2단계에서 뒤집어 푼 거예요. 미국제 전투기로. 그러니까 정책적 고려가 뭐 2단계입니다. 2단계. 그러니까 이제 그 1단계 평가할 때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공개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기 성능, 가격, 그다음에 종합 군수 지원 요소, 군 운용 적합성 뭐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격은 조달본부에서 하니까 그냥 뻔히 나와요. 성능은 이미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대략 주물면 되고 그다음에 군 운용 적합성은 그건 공군 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비행기가 가장 군에 운용하는 데 적합하냐. 기왕에 미국 비행기를 계속 썼으니까 미국 비행기가 더 좋다라고 하겠죠.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국방부에서 야 바꿔 라고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말했던 외압입니다. 야 이거 바꿔 F-15로 가도록 바꿔라.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 진짜 그럼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가지고 이러지 마라. 성능도 제일 좋은 것도 아니고 가격도 제일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나쁜 짓을 하냐라고 했는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제가 좀 시끄럽게 해서 보잉 회장이 와갖고 2억 불 깎았지 않습니까? 42억 불에서 40억 불로 깎았어요. 저는 그거 몰랐는데 재판 과정 중에 그 외부 같이 오신 분이 이제 화장실에 가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랬더니 야 그래도 너 굉장히 큰일 한 거야. 너 때문에 2억 불 깎았잖아. 그래서 그때 돈으로 2억 불이면 2,400억이에요. 그래서 이야. 아니 제가 조 대령님을 감옥에서만 본 게 아니라고 재판장에 가서 7시간 다 봤다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조대령님 최후 진술하실 때, 저기, 군에서 나를 반미주의자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친미주의자냐? 마지막에 이런 최후 진술을 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그것이 어떤 그 반미나 친미 문제는 아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조대령님을 이렇게 핍박을 하면서 저기 반미주의자 대령이 이제 사고를 쳤다는 식으로 공군이 몰아간 거예요. 근데 그 반미주의자가 2억 불 국가 예산을 세이브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보잉사 회장이 김동신 그때 국방장관 방에 왔을 때 김동신 장관이 화가 나서 이 난리 쳐서 내가 이 곤욕 치르는데 군에서 저 말 안 듣는 대령이 있고 이러니까 경쟁 기종만큼 가격 깎아 이 말을 비로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F-15로 결정되고 2억 불을 깎았다. 예, 그래서 그 국제정치학의 투트랙 팔릿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저기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걸 또 활용해가지고 국가가 또 덕을 보는 게 있는 거라고. 공식적인 거 빼고도. 예. 정확한 용어는 투레벨 팔럿입니다. 투레벨. 아, 투레벨인가? 예,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영어 쓰면 안 돼. 영어 쓰지 말자고요. 영어 쓰면 안 돼. 본인이 쓰지 말자면서 왜 영어 썼다 이렇게 망실 나가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지금 와서 그 과정을 보고, 아까 김정수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공군 영창에 8개월 있었거든요. 8개월 있는 동안에 이렇게 쭉 신문을 봐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문을 보니까 그때 7월에 2002년 7월에 조기경보 통제기 그 구매 사업을 다시 또 추진한 거예요. 추진하는데 이제 FX 사업 추진할 때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것들이 그 사업에서는 많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얘들이 정신을 차리고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정신 차리고 이제 올바로 하는 건가. 그렇게 했는데 현 시점에 와서 3차 사업까지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시끄럽게 떠드는 바람에 그런 것조차도 다 제도적으로 막아버린 거야. 어떻게 보면은 테두리 내에서 딴짓 하지 마. 요것만 해. 이렇게 돼버리지 않았나.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 같은 조금 제가 좀 서툴게 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또 후퇴한 것 같은 느낌도 저는 갖습니다. 너무 자책감 갖지 마세요. 2,400억 깎으신 것만 해도 대단한 일 하신 거고요. 예. 우리 활동가들도 궁금하신 게 있을 건데. 예.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달인지 지지난달인지 한번 그 국방연구원에서 하는 내부 토론회에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었어요. 네, 물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밀리터리 매니아들도 오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평화단체들이 그 FX 사업에 대해서 이제 반대의 목소리를 한참 내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 지금 기종 선정도 문제고 갑자기 뭐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막 선회하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 뭐 물론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정말 꼭 F-35를 사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질문을 제가 그분께 드렸는데 이제 그 밀리터리 매니아이신 그분 말씀은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전투기들이 너무 노후가 돼서 조종사들이 죽는데요.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다가 죽거나 다친다. 너네는 그렇게 생명을 중요시하는 평화활동가들인데 조종사들이 당장 죽고 있는데 빨리 새 전투기를 사줘야지 안 죽는다는 그런 얘기를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제가 살 말을 못 찾았었는데요. 사실 이 어떤 기종을 사고 얼마를 들여서 살까라고 하는 것에 사실 전제로 깔린 것은 저희한테 지금 새 전투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물론 잘 몰라서 그런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이미 굉장히 많은 종류의 무기들이 있는데 단지 꼭 지금 이 시기에 새 전투기가 없다고 해서 큰 안보 공백이 생기고 전력 공백이 생겨서 당장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력 공백, 안보 공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거고 또 어떻게 그것을 이제 소요를 제기를 받아서 추진이 되는지 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것도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죠. 이제
이제 보통 우리가 군인이 군에서 아는 얘기를 하면 군사기밀 누설이라는 죄명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인용을 하게 되면 밀리터리 밸런스 책자를 인용을 합니다. 밀리터리 밸런스는 세계적으로 자기들 자체 내에 그 아주 정확한 정보 자료를 가지고 각국별로 모든 걸 다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난 5월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2012년도 밀리터리 밸런스하고 우리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 백서에 있는 남북한 군사력 비교 자료를 비교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국방 백서에서는 북한 군사력을 여전히 뻥튀기 해놓은 그런 결과가 있어서 밀리터리 밸런스를 보니까 밀리터리 밸런스에는 북한의 전투기 606대, 한국 전투기 522대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기종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그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602대 전투기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주 소수의 미그 29, 그 다음에 미그 23, 그리고 여전히 미그 19기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17, 19기도 거기에 여전히 50년도에 있었던 비행기가 아직도 있어. 걔들 운영은 못해요. 그냥 세워놔요. 왜? 우리도 비행기 있어. 라고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런 전력 문제를 평가할 때는 솔직히 제가 군에 있을 때요, 북한 전력 우습게 봅니다. 왜? 사실 비행기 거기 이상스럽게 북한만 그게 나와 있어요. 밀리터리 밸런스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해에 북한 조종사 한 명이 비행시간 20시간 딱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군에 있을 때는 대략 10시간 미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생전 다른 나라에는 그런 거 안 나와. 그런데 북한만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 조종사는 몇 시간입니까? 우리 조종사는 연간 요구량이 140시간입니다. 140시간. 7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기름이 없어서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그건 옛날부터 우리가 알던 내용입니다. 경제력이 워낙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평화 이런 토론회에 가면 그런 얘기예요. 북한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쩌냐 걱정대로 하시는데 전쟁 나면 북한은 기름이 없어서 절대 못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 작전 계획에 남한 주유소 터는 계획이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아니, 실제로, 주유소 습격 사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다고. 요즘은 또 군에서 그런 뻥을 까요. 그래서 실제 이게 있는 얘기고, 제가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군이 연간 조종사가 140시간 훈련하는데, 북한 조종사는 10시간 미만. 제 기억으로는 90년대 경제난에 3시간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예. 그런데 지난 20년간 북한이 신형 전투기를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90년대 경제난 이후로. 그런데 제가 밀리터리 밸런스를 전체를 비교해보지 않았지만은 과거의 거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에 한 10대 미만의 새로운 기종이 밀리터리 밸런스에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10대 미만. 10대 네네, 미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외국 영감에 의하더라도 90년대 경제난 이후로 북한이 최신의 전투기나 함정을 도입한 사례가 거의 없죠. 네. 이건 객관적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지금 여욱 씨가 질문한 것처럼 전력 공백이라는 문제 사실 심각하긴 한데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제가 공군 출신인데 우리 공군 후배들이 다 욕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 죽이려고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진짜 국가의 장래, 그다음에 한국 공군의 장래 이런 것들을 볼 때 전력 공백 그건 신예기를 획득하고 싶은 욕심에서 가장 크게 내세울 수 있는 말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아까 북한이 미국 17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쨌든 이제 그 밀리터리 밸런스에 보면 군사 병력도 나오거든요. 우리나라가 육군이 52만 2천, 해군이 6만 8천, 공군이 6만 5천 이렇게 표준이 돼 있더라고요. 6만 5천의 공군력을 운용을 하려면 그 운용을 할 수 있는 각종 장비나 부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없어져. 그러면 부대가 없어져야 되죠.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하는. 그건 이제 조종사들한테도 상당히, 예를 들어, 연간 140시간 타야 되는데 비행기가 없어서 못하면 북한 조종사가 지금 20시간 타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전략 공백을 우려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확실한 대안이 있다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그것이 국가 경제에도 또 우리나라 국방에도 또 동북아 안보 정세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방향이 있다면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옳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우리 박수모 코디네이터도. 사실 조 대령님이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전력 공백이 있다 이렇게 하면 좀 반론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좀 그렇지 않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 FX 사업 이제 그 반대 활동을 이제 하면서 이번에 사실은 저희는 FX 사업 언론 기사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많은 비판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사실. 이제 8조 3천억 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왜 F-35A를 밀어주냐, 아니면 불공평했다. 말씀하시나 이제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이제 의문들은 제기해야 되는 건 있는데, 그나마도 이제 많이는 제기가 안 됐죠. 근데 사실 이게 8조 3천억 원을 들여서 이 사업 자체를 해야 되나? 그것 자체에 대한 사실 원인에 대한 그런 어떤 논의 자체는 사실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국방부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말씀하신 전력 공백론이랑 한 가지가 아까 요약 활동가가 이제 우리 전투기들이 다 노후가 된다. F4E나 이제 F5E 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도태가 되니까 2020년까지 우리가 이걸 빨리 도입을 안 하면은 우리 적정 전투기 수가 이제 떨어진다. 이 얘기를 사실 하면서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얘기된 것 중에 하나가 방금 이제 북한 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또 FA50 아까 개발 과정에도 이제 관여를 이제 T50 관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노후 도태되는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네, 그 부분도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가장 고민했던 그 부분이 그겁니다. 맨날 새로운 비행기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국민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사와야 되냐. 그래, 솔직히 한국형 전투기 KF-X에 제가 던져놓고 나온 겁니다. 2002년도 2월 한 15일쯤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T50 고등훈련기 처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저는 또 다양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1995년도에 저한테 그때도 참모총장께서 야, 너 가서 조기용보 통제기 다 보고 와. 그래갖고 그때 세계를 40일간 유람이 아니고요.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조기용보 통제기를 다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그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 해군이 현재까지도 운영하는 E2C가 후보 기종에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최신의 가장 경제적이면서 공중에서 이제 레이더로다가 적기를 잡아주는 가장 값싼 경제적인 비행기가 스웨덴에 있었거든요. 이게 스웨덴에 갔던 거예요. 스웨덴에 가서 그 비행기에 대해서 쭉 기술 검토하고 얘기 듣고 했는데, 스웨덴이 자랑하는 전투기가 그리펜이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리펜 전투기가 있다고해서 좀 보자 그랬더니 절대 안 보여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잠깐 보여주더라고요. 그때가 시험 비행 마지막 단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공개를 안 한다고 하면서도 딱 공개를 해주는데, 지난번에 사고 났던 우리 F5 AB 이 항공기보다 작아. 진짜 작아요. 비행기가. 작은데 그 비행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작은 비행기에 전방향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놀란 거예요. 이 작은 비행기에 단거리 미사일 2발, 중거리 미사일 2발, 기체가 작으니까 그 정도만 장착을 해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 2월에 참모 차장한테 제가 검토해 보니까 한국형 전투기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만드십시다. 현재 제가 T-50 항공기를 보고 있고 차기 버전으로 A-50 항공기가 만들어질 텐데,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가미를 해서 개조를 하면은 하기사 그 비행기에다가 그리펜처럼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 2발만 달아도 이게 충분히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그리펜하고 우리 T50하고 이거 딱 항공기 재원을 딱 써서 놓고 보니까 거의 비슷해. 항공 크기, 뭐 중량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해.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항공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T50보다도 더 먼저 거였거든요. T50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국형 전투기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딱 했더니 그 이리 줘봐. 그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KFX. 시작이 된 건데 솔직히 이런 사업이 하나 딱 터지면 너도 나도 자기 밖으로 튕기려고 사람들이 대들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망한 것이 KFX 사업 이거를 공군에서 사업 제기를 하니까 관련되는 부서가 이제 국방연구원이 있잖아요. 국과연 대전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그 다음에 그걸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검토하는 저쪽에 국방연구원이 있고 그 옆에 KDI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뭐 경제적인 요소 뭐 이것들을 다 검토를 하는데 단계별로 하면서 탐색 개발에 450억을 벌써 썼더라고요. 450억 썼는데 결과가 이 A4지 2장이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국방부에서 관리했을 텐데 도대체 뭐냐 이게. 나 이거 감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관여를 하다 보니까 지금 KFX에 제가 그냥 간헐적으로 들은 얘기가 KFX의 성능이 거의 F-35 성능 정도 돼요. 그걸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뭐 10조 원, 11조 원 든다는 거죠. 시간은 20년 걸리고. 저는 제가 제안했던 것은 T50에 어차피 A50으로 가면서 무장 능력이 추가되니까 거기에 공대공 능력을 추가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저 항공과학자가 아니니까 좀 우둔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니까 이거 간단하게 이것만 합시다. 라고 제안했는데 이 사람이 살붙이고 저 사람이 살붙이는 바람에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가장 우려하는 전력 공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2002년도에 시작을 해서 제대로 추진됐다면은 지금쯤은 비행기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좀 정리가 필요한 게 지금 전력 공백은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의미로 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공군의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가 정해져 있다면 일부 전투기를 도태시키면 그 숫자만큼 비잖아요. 이걸 전력 공백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 또 다른 의미의 전력 공백은 뭐냐면은 그만큼 안보가 실제로 공백이냐, 전투기를 못 갖는다고 하는 게, 그런 정도의 적정 전투기가 진짜 필요한 거냐, 이렇게 또 물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F-15 도입할 때 그게 F-4나 이런 어떤 기종의 4대 역할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F-15 한 대 도입했으면은, F-4 4대 도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대로, 형식 논리대로라면? 그렇다면 이 430대라는 이 허수, 이게 이 정도를 꼭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해석하기 나름이고 허수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전력 공백이 과연 그렇게 실체가 있는 거냐 이런 걸 조금 질문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고 여러분께서도 듣고 계시다시피 아주 흥미진진한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요. 벌써 50분 1부로 맞춰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기된 문제를 2부에서 또 집중적으로 또 그 사이에 또 여러 방청객 여러분들의 또 질문도 받아서 또 2부에 열띤 토론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듣는 말씀 듣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